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박상현 대표님을 모시고 성공 스토리와 달러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달러 환전을 할 때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때그때 환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어서 박상현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70억이라는 이렇게 총자산이고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아빠의 첫 돈공부라는 책이 한 2년 전 정도에 나왔어요. 예. 재테크 이제 기초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는 이제 50억 자산가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 2년 만에 새로운 책이 이번에 나오면서 70억 자산가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가장 크게 자산이 늘어난 게 부동산이었어요. 예. 근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50억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실 텐데 그것도 사실은 부동산이 좀 많이 차지를 해요. 저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월급쟁이였고 종잣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종잣돈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예. 레버리지의 힘이었죠. 예. 하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2014년도에 한강변에 있는 한강이 그냥 바로 앞에 있어요.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파트를 100% 레버리지로 샀어요. 2014년도였죠. 100%가 가능한가요? 70%는 정상적인 은행의 대출, 담보대출을 받았고 20% 정도는 신용대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요즘 얘기하는 영끌이라는 거를 저는 부동산 가격이 바닥일 때 한 거예요. 2014년도에. 네, 지금 영끌을 하면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2014년도, 15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거의 뭐 바닥이었고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집 샀다고 하면은 바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예. 심지어 이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때 그때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그 아파트하고 건물도 이제 그때 세팅을 했는데 너무 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너무나도 싼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건 뭐 진짜 빚이라도 내서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파트도 몇 개를 사고 심지어 이제 건물까지 거기다가 샀는데 거의 다 대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70% 담보대출, 20% 신용대출, 나머지 10%는 마지막까지 가니까 진짜 영끌까지 했는데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한테 뭐 일종의 사채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때 금리가 어느 정도였었죠? 그때 금리는 한 3%, 4%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굉장히 이제 한 1% 이상. 지금보다는 조금 약간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뭐 미분양 사태 같은 게 나고 막 그랬던 때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은 상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샀던 그 아파트, 지금 한 3배, 4배가 오른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2015년도만 하더라도 플러스 P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이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갭 투자, 또 요즘 좀 순화해서 말하면 레버리지 투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세금은 예를 들면 3억 5백인데 아파트 가격은 3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살 때 그냥 볼펜 한 자루 들고 가서 사인만 하면은 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자금 같은 거는 이제 주인이 팔고 나가는 주인이 이제 주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 돈이 오가는 건 아니지만은 500만 원에 이제 그 차이가 있으니까 500만 원은 주인이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만약에 거기서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내가 10개를 사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볼펜 들고 가서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여기 근처에 아파트 플러스 P가 가능한 아파트 한 10개만 가져다 주세요라고 하고 사인만 10개를 하면 지금 한 3억짜리 10개면은 지금 한 100억 정도 자산이 되는 구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인데 이 주식 채널에서 무슨 달러 얘기한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하고 현금 흐름은 전혀 달라요. 사실은 이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올라가지고 그 가치가 지금 이제 그 정도 된다라는 거지. 저는 사실 이제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쓸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도 정도에 자산은 운 좋게 한 2014년까지 세팅해 놨던 부동산들이 올라서 자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회사에서 무슨 어떤 섭섭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휴직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막상 휴직을 하고 나니까 난 자산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휴직을 덜컥 했는데 그만둘 용기까지는 안 났어요. 그랬는데 당장 월급이 끊기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제 부동산 하나씩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세금도 너무 비싸고 또 뭐 건물이나 이런 게 잘 팔릴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자산에 투자는 많이 하셨고, 예. 뭐 예를 들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도 있긴 하지만, 임대 그런 수익이 수익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끌로 네. 그런 이제 그 어떤 전세 같은 구조의 그런 그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 현금 흐름이 0이었어요. 그럼 그 은행 이자에 대한 그 오히려 부담만 있죠. 커버는 예. 따로 이제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지 은행 이자 커버되는 그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예금이나 이렇게 갖고 있던 거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로 해결을 하고 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면 수익이 들어오고 뭐 어떻게 남을 텐데 전체가 다 전세 준 거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이자만 계속 나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자산이 조금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 휴직을 선택을 했지만 막상 제 현실을 보니까 난 돈이 없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자산 증식하고 현금 흐름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에는 그랬었죠. 나는 자산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쓸 돈이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식 공부도 하고 뭐 달러 투자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2017년도 정도부터 제가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자산은 제가 판 부동산도 없고 오히려 이제 더 추가로 산 부동산은 있어요. 예. 그 사이에. 그래서 부동산은 저한테 현금 흐름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주식하고 달러를 통해서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제가 필명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인데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자산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냐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뭐 주식의 배당금이라든지 은행 이자까지도 생각을 하고 은행 이자는 뭐 지금 봐서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몇백억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하다가 달러 투자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투자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매달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필요로 했던, 제가 목표로 했던 금액이 300만 원 정도였어요. 내가 월 300만 원 정도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나는 그 돈 정도면 내가 경제적 자유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 자본소득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 목표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산이 50억 있을 때랑 70억 있을 때랑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한 300만 원 정도 매달 고정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금융 자산을 통한 고정 수익이 생기는 건데 300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어야지 가능한지 그게 그것도 너무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균값이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1억 정도를 투자하면 연간 한 4%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게 있는데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 치면 종목이 단일한 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달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하나에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10만 원 냈을 때는 뭐 5만 원일 때는 뭐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아예 하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가 중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장 난해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예측하기가 힘든 거예요. 달러 환율 자체도 예측하기 힘든데 수익도 예측하기가 힘든 구조여가지고 제가 하나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2018년도가 달러 투자하기에 지금 제가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한 이래로 가장 좋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환율이 한 1,050원대까지 떨어지고 1,000원대가 깨진다 막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올 때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달러를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대량으로 사더라도 물릴 위험이 이제 적은 시기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비교적 고환율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달러를 샀는데 만약에 내려요. 더 내려요. 계속 기다려서 수익 실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큰 비중으로 사고 팔았는데 그때 1년 동안 제가 매수한 달러만 한 300억 정도 규모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300억 원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제 종잣돈은 한 1억 원 정도 수준이었고 그것도 이제 다 제 돈은 아니었고 레버리지로 신용대출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정도가 된 건데 그 1억 원을 사고 팔아서 매수한 금액만 한 300억 정도 규모였다라고 그해 보시면 돼요. 예. 그때 이제 수익률을 제가 보니까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2018년 1월 1일 날 달러를 사서 18년 12월 31일 날 팔면 5.7%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해였어요. 1년 동안 5.7이니까 뭐 1억이었으면 한 500. 그렇죠. 그걸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단기 트레이딩을 했다라는 거죠. 300억이라는 규모에서도 아실 수 있으시듯이 계속 사고 팔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 5.7%의 한 17배의 수익률이죠. 100% 이상을 달성했어요. 그 해. 1억 가지고 1년에 300억을 하려면,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면 거의 영업일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니까 하루에도 한 1억 이상을 계속 여기서 사고 또 팔았다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는 게 달러 투자는 증권사의 영업 거래일하고 다른 게 365일 거래가 가능해요. 24시간 그것도. 그러니까 주식 시간에 9시부터 한 4시 정도라든지 뭐 미국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구조가 다르고 그냥 1년 365일 다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거래 규모가 좀 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파는 것도 횟수도 한 번에 뭐 1억 원어치를 살 수도 있고 또 팔면은 거래 비용이 이제 바로 거래 규모가 2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규모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건 이제 되게 극단적인 되게 좋았던 시절이었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금액을 크게 투자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좀 특이한 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이 달러 투자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이에요. 이거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산 거를 뭐 넘버 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추가 매수한 걸 넘버 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제가 넘버 15까지 추가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때는 수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수익 실현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상승기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는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 규모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시드는 사실 이제 제한적인 거고 사실 이제 제가 2018년보다는 지금 시드의 규모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지금 뭐 제가 한 번에도 10만 달러, 20만 달러를 사기도 하니까 팔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기준으로 보시면은 안 되지만 일단은 구조는 이런 구조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이제 수익률의 편차는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만든 계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가치하고 가격이 이제 괴리가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수렴하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를 이제 지향하는데 저는 이제 투자의 고수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얘기할 때는 나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투자 경험가 정도다.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목 발굴도 제가 잘 못하고 또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기다리고 진득하니 있어야 되는데 제 멘탈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리 멘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가치 투자를 유리 멘탈인 사람들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구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요 기법을 적용했던 게 달러였어요. 달러 투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00원일 때 제가 1만 달러를 사요. 그리고 나서 100원 정도가 떨어져서 1,100원에 사요.
그러면은 10,000달러 샀으니까 평단가는 1,150원에 그렇죠.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 주식 투자할 할 경우에는 계좌를 하나로 했을 경우는 당연히 이게 평단가가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 바뀌죠. 우리도 엑셀 같은 데 정리를 하더라도 그냥 평단가로 나는 1,150원이 본전이야. 1,150원 이상 돼야지 난 수익을 내라고 하고 그걸 기다린다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평범한 유리 멘탈들은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못 버티고 팔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이 주식이 달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걸 인정하자. 네. 내가 사면 무조건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걸 접근을 하자. 내가 또 팔면 오른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1,200원에 사고 넘버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 계좌이기도 예, 하고요. 첫 번째 계좌. 넘버1이 1,200원에 사고 넘버2가 1,100원에 사고 넘버2 1,100원 현재가일 거 아니에요? 1,110원만 돼도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계좌에서. 예. 네. 그러면은 너 1,150원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40원의 마이너스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걸 투자 자아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1번은 1번이고 나는 2번이야. 1번은 내 알 바 아니야. 2번의 관점에서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부터 이제 이 세븐 스플릿 시스템이라는 거에 이 멘탈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게 이때부터는 넘버 2의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게 좋죠. 넘버 2 입장에서는. 예, 원달러 환율이 내가 팔고 나서 오르는 게 더 짜증나는 일이에요. 예, 오히려 다시 1,100원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거예요. 넘버 2 계좌에서 또 살 수 예. 있으니까. 그런데 넘버 2 입장에서 내가 팔면 오르는 게 달러기 때문에 정말로 신기하게 팔고 나면 진짜로 올라요. 네. 그러면은 올라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넘버 2 입장에서는. 하지만 넘버 1은 좋죠. 네. 자기의 손실률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두 개의 계좌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좀 그게 효과가 크게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이게 넘버 1, 2, 3, 4, 5, 6, 7까지 가면은 다 매수를 하다가 넘버 7까지 샀다가 넘버 3 정도의 평단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수익 실현을 했죠. 이미. 그래서 수익 실현했겠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밑에 있는 애들은 다시 자기가 샀던 가격으로 내려오기를 원하게 돼요. 내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계속 버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넘버 1도 수익 실현을 하고 전체가 다 해피한 그림으로. 그러니까 1번의 장기 투자를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로. 근데 이거를 제가 해서 지금까지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달러 투자를 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했는데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럴 수가 사실 없는 구조죠. 안 그렇죠. 팔면 1번 계좌를 안 팔면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미 이제 제가 이 달러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도 정해놓은 게 네. 장기적으로는 1,200원 이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그 투자 데이터상 달러를 사기 시작해도 좋은 지점을 지정해 놨는데 지금 5년 동안 제가 그 지정해 놓은 지점보다는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잃은 게 없는 거죠. 저는 손절매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책에다가는 성공률 100%의 투자법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과장이 아니라 실제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달러 투자 이제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은 환율이 아까 달러 투자를 시작하기도 좋은 지점 아래에서만 산다고 했잖아요. 네. 높으면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나 이걸로 계속 수익 실현해가지고 계속 현금으로 만들고 좋았는데 환율이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그 지점을 넘어서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한 종목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투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초 1번 계좌에서 1,200원에 샀는데 예.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예. 첫 번째 계좌에도 수익 실현을 하셨을 그렇죠. 테니까. 수익 실현을 했을 네. 테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달러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더 오르기만 하면 쳐다만 볼 뿐이지 네. 뭐 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장기 투자도 같이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장기 투자용 달러는 미국 주식으로도 돼 있고 현금으로도 돼 있어서 아무리 더 오르더라도 괜찮은 구조를 만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넘버 1이 마지막 달러는 아닌 구조를 지금은 만들긴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넘버 1이 이제 얘는 좀 장기로 가져가자라고 했지만 너무 오르니까 팔아버렸죠.